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YTN뿐만 아니라 최근 전 세계 뉴스는 전쟁이라는 주제로 가득합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 때문인데요. 오늘 시청자 비평 리뷰와이는 국제 소식을 다룬 YTN 보도로 채워봅니다. 이번 주 에필로그 Y는 SNS 속 인플루언서의 삶을 조명한 탐사보고서 기록팀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취재 뒷이야기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수입니다. 가을 정취를 따라서 전국에서 다양한 축제가 한창입니다. 나들이 차량이 많아지면서 교통량이 증가하다 보니 10월과 11월에 교통사고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장거리 운전과 커지는 일교차로 인한 안개가 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즐거운 가을 행락철, 교통사고 예방법 주의하셔서 안전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지연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중동에서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고 불리는 중동 전쟁입니다. 그 확전 양상에 따라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전쟁인 만큼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 리뷰와이에서는 YTN이 본 사안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 나아가 전쟁과 분쟁을 다루는 보도에서 언론의 역할이란 어떤 것이어야 할지 심층적으로 논의해봅니다. 네, 중동 지역의 분쟁, 전쟁, 사실 이 주변 나라들이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배경을 좀 설명하는 게 중요할 텐데 어땠습니까, YTN 보도? 네,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번 전쟁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고 또 따라서 해법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이해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오랜 기간 준비해온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공식 선포 대담이 있었는데요.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충돌의 배경에 대해 생각해 보게 했습니다. 미국의 개입이나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입장, 또 개입에 대한 예측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부분과 또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중동 정세의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 대담이었고요. 10월 10일 중동의 화약고 가자 지구 어떤 곳인가 앵커 리포트도 있었습니다. 역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충돌한 가자 지구가 어떤 역사가 있는 땅인지 또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는데요. 이 가자 지구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통제하에 창살 없는 감옥, 또 세계 최대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 보도였습니다. 결국 종교, 또 영토 등 여러 요인들이 맞물린 갈등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고요. 그만큼 물러설 수 없는 각자의 입장이 있다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네, 이게 현지 소식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지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저희 리포터가 이제 또 현지에 있어 아주 많이 역할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 이스라엘 현지에서 이 명형주 리포터가 이스라엘 현지의 상황에 대해서 구체성과 또 현장감을 더한 보도를 해 주었는데요. 11일 뉴스앤 이슈 경보 울리면 방공호 대피 현지 상황은 에서는 현지 교민의 안전이 모두 확보됐다고 안심을 시켜주었고요. 또 전쟁을 공식 선포한 이스라엘의 분위기를 전해주어 현지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게 했습니다. 16일 마을 주민 10% 사망, 또 참상의 현장을 가다라든지 또 18일 뉴스앤 이슈 하마스 시신 훼손 등 만행, 공격 지침 등 발견. 에서는 차분하게 전쟁 상황과 또 이스라엘 정부의 반응 등을 알 수 있게 해주었는데요. 폐허가 된 집과 또 전소된 자동차, 또 총알이 뚫은 방탄 유리 등을 보여주어 전쟁의 폐해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화상 연결로 현지 상황을 전해 의미가 각별했고요. YTN의 취재 역량을 확인시켜준 보도였습니다. 네, 생생한 현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YTN 리포터 역할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어떻습니까? 네, 사실 기자가 갈 수 있었으면 가는 게 훨씬 더 좋았겠지만 이 전쟁 지역이기 때문에 현지 군의 협조가 없으면 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마침 저희 리포터가 거기 계셨기 때문에 거기 현지 이제 당국의 협조를 받아서 아마 그 피해 지역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외 리포터를
75명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현지에서 계속 생업을 하고 있는 우리 교민이어서 현지와의 어떤 그 친밀도 그런 점이 좀 장점인 것 같아서 이번에 저희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좀 특수한 지역에서 저희가 현지 리포터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도 그나마 이제 어느 정도 저희로서는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조금 더 평소에 뭐 중동 문제를 담당하는 혹은 거기서 현지를 취재하는 기자를 두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이게 어려운 내용이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저희도 전문가 대담을 좀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타 방송사들의 보도들을 참고해봐도 이게 중동 전문가 패널은 굉장히 소수에 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에 비해 YTN의 경우 정말 다양한 패널들을 섭외해서 시선의 다양성을 꾀하고 있는 점을 정말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10월 9일에는 불안 커지는 중동 정세, 주변국 확전 가능성은 이 제목으로 성일광 고려대 중동 이슬람센터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날 10월 9일 오랜 기간 준비해온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공식 선포 제목의 대담에선 장지양,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센터장과 함께 하마스 공격의 원인, 미국의 개입 가능성, 그리고 이란의 배후설에 대한 논평, 향후 이스라엘의 대응 등에 대해 자세한 논평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 말고도 굉장히 많은 전문가 패널들을 섭외를 해서 시점의 다양성을 꾀하고 있는 점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 좀 더 다각도로 이번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는 없을까 생각하는데요. 정치, 경제적인 차원은 늘 힘과 권력이라는 각국의 이해관계와 깊숙이 결부되어 있는 만큼 이게 타협이 쉽지 않은 주제지만 인권과 인도적 차원의 공감이란 보통의 선량한 사람들이 응당 취하는 윤리적 태도거든요. 그런 만큼 정치, 경제적 차원의 대담만큼이나 인권, 인도적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대담 마련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10월 19일 대담도 있었습니다. 뉴스큐 가자 병원 폭발 후 폭풍 중동 결집의 확전 우려라는 대담이었습니다. 이번 전쟁에 대해 유달승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소장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유 소장께서 지적한 내용을 보면 이 전쟁은 사실상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은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 즉 이슬람 대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확대될 우려가 크다는 점입니다. 이번 폭발을 놓고 책임 소재를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유엔 차원의 국제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철저하게 규명해야 이를 둘러싼 공방을 확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짚어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중동 전문가 외에도 YTN의 시선으로 현 사태를 진단한 대담들이 또 눈길을 끌었는데요. YTN 국제부의 전화 인터뷰와 YTN 해설위원 대담 등이 아주 유익했습니다. 뉴스큐 가자지구 주변 이스라엘 탱크 집결, 지상작전 나서나 이 제목의 대담에서는 하마스 기습 공격에 대한 배경 설명과 이후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 상황까지를 꼼꼼하게 살펴주셨고요. 이후에도 여러 대담에 출연해서 이게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갔는데 급박하게 돌아가는 중동 정세를 전문적인 식견을 통해서 굉장히 꼼꼼하고 면밀하게 분석을 해주십니다. 미, 사드 배치 등 중동 방어력 강화, 불붙은 중동 화약고 이 보도에서는 최영주 국제부 기자의 목소리로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 시기를 진단하고 인질 석방을 심리전으로 이용하는 하마스 군사 조직의 주장을 전하고 있는데요. 긴급하게 전개되는 중동 사태를 전한 유익한 대담 중 하나였습니다. 네, 실장님께서도 대담에 직접 나가시지 않습니까? 이게 뭐 리포트 하나 쓰는 거랑 다르죠.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널리즘의 시각에서 새로운 뉴스, 그다음에 이제 좀 이런 걸 주목해봤으면 하는 뉴스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는 게 아마 우리 YTN 편집부의 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이게 좀 언론의 입장에서 이걸 볼 측면이 있으면 그거를 하는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하는 방법은 일단은 깊이 있는 외신들을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고 한국 언론에 소개되지 않은 중요한 내용들을 일단 찾아내는 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의 정부 당국의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서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다음에 이스라엘군 홈페이지도 잘 돼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보고 또 이제
국내에도 싱크탱크가 많은데 저는 세종연구소에서 하는 그런 정세 분석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이 전쟁에 나타난 양상 이런 것 공부하고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분들, 학자분들이 훨씬 깊이 있는 분석을 해주고 전망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언론 내부에서도 이제 이런 거를 좀 보완하는 그런 정도 역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전쟁 소식이다 보니까 화면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도 되게 고민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워낙 가짜 뉴스가 많아서 그걸 또 어떻게 걸러낼지 이런 것도 좀 고민이 됐습니다. 아쉬운 점은 없었는지 박사님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전쟁 소식 중에 가장 참혹한 이슈 중 하나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휩쓸고 지나간 곳에 이 영유아 시신이 발견됐고 또 이 중 일부 시신은 심하게 훼손됐더라라는 이런 뉴스였습니다. 이 YTN도 11일 보도에서 제목으로 쓰기도 했었고 또 뉴스 라이브에서 전문가에게 이 민간인 마을에서 벌어진 이 잔인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묻기도 했었는데요. 좀 다소 성급한 보도를 낸 것은 아닌가 좀 되짚어볼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CNN이나 이스라엘 정부에서 이 관련 사실에 대해 신중한 표현을 했어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중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자칫 전쟁의 참상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덜 된 혹은 과장되거나 선정적인 이슈에 주목하면 이 평화적 해결과 대화를 촉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전 현장이라더니 비디오 게임, 가짜뉴스 판치는 SNS라는 보도를 보니까요. 언제나처럼 바로잡는 속도보다 가짜 정보가 퍼지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 이 SNS상의 영상이 모두 사실이 아닐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시청자들께도 좀 교훈이 있는 보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옛 트위터 X에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는데요. 28 충돌 가짜뉴스 온상 X, EU 조사 착수 이 보도인데요. SNS로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추세 속에서 검증되지 않은 가짜뉴스도 함께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뉴스들은 사람들 간 이견과 혐오의 정서를 더욱 부추기면서 이게 상대를 악마화한다는 점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YTN과 같은 기성 언론의 중차대한 역할이 더더욱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철저한 팩트체크를 기반으로 한 믿을 수 있는 보도,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 있는 보도의 제공자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중동 지역에서 벌어진 분쟁, 전쟁이기 때문에 주변국들로 확전될 가능성이 초반부터 좀 보도가 됐었습니다. 다른 나라 소식도 YTN 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어땠습니까? 뉴스라이더, 땅굴, 패러글라이딩 기습, 북하마스 군사 연계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대담을 보니까 박홍권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께서 지적을 했지만 이 북한과 또 하마스가 이 무기, 또 전술, 훈련 등 여러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3일과 또 14일 뉴스라이브 이스라엘 그 아이언돔 속수무책 부하마스 도발 가능성은 또 더 뉴스였죠. 하마스 재래식 로켓 5,000발의 아이언돔 뚫려 우리는 이라는 보도를 낸 것도 이러한 우려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우리 정부와 군이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안보 태세를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넓히는 보도가 필요하겠고 또 사태의 신중한 대응을 강조하는 보도가 좀 필요해 보인다 하겠습니다. 중동 전쟁과 관련된 국제 정세를 전하는 보도들의 상당수가 미국의 입장을 전하거나 영국 등 서방 언론의 반응에 이목이 쏠려 있다는 점,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되어 온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 왔는데요. 그래서 이번 YTN 보도들이 누구의 입에 주목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바이든, 하마스 공격은 악, 이스라엘의 군사 지원 준비, 바이든, 테러 그룹 로켓 5발로 병원 폭발 등등 미국 대통령의 입장을 전하는 보도들이 역시 눈에 띄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물론 긴밀하고 중동에서 미국 등 강대국들의 역할이 중요하긴 하다지만 과거에 오일 쇼크가 미쳤던 엄청난 세계적인 파장, 그리고 여전히 만연되어 있는 특정 종교와 인종에 대한 혐오의 정서, 그리고 이로 인한 막대한 부작용들을 상기해 보면 중동의 문제는 결국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 직접적인 파장이 미칠 수 있는 중동 인근 국가들의 반응은 물론 그 파장의 영향 하에 있을 수 있는 다양한 국가들의 목소리를 좀 더 면밀히 살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제3세계 국가들의 목소리도 함께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 전쟁의 여파가 각 나라로 지금 퍼지고 있는데 각국에서
벌어진 어떤 집회 같은 것도 저희가 보도를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당장 팔레스타인 해방, 그리고 이스라엘 지지, 세계 곳곳 집회라는 10월 15일 기사만 봐도 본 사태가 또 다른 사회적 분열과 혐오의 정서를 만연시키는 것은 아닐까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10월 17일 보도를 보면 급기야 미국에서 팔레스타인 6살 소년이 피살되는 증오 범죄까지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런 시국일수록 언론이 상황의 중계에 머물지 말고 상황에 대한 비판을 통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주체로서 기능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하마스 전 세계 총동원령 EU 반테러 반이민 고조라는 보도를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남쪽 예멘 수도, 또 프랑스 파리, 또 남미 칠레, 또 레바논과 이란 등지에서 이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번지고 있습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프랑스, 벨기에를 비롯한 유럽에서는 반테러, 또 반이민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도 논쟁이 격화하는 분위기가 감지됐죠. 서울서 이스라엘 연대 첫 집회, 대학가 팔레스타인 지지 대자보 논쟁도라는 보도를 보면은요. 최근에 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대학생들의 연대를 호소하는 대자보가 이 대학가에 붙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수십 년 동안 팔레스타인을 침탈해 왔다는 내용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집회가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기도 했다는 내용 전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리뷰와의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입니다. 평가원님부터 한 줄 요약 들어보겠습니다. 단순 전달을 넘어 중재자로. 근본 전쟁의 중요 키워드 중 하나를 꼽자면 중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가 이 갈등을 중재해서 양국의 휴전을 이끌어낼 것인가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는 언론이야말로 중재의 주체 중 하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전황을 신속히 전달하거나 정치, 경제적 여파에 대해 진단하는 논평을 내놓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연결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 본 문제를 함께 우리가 고민하면서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보관들의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이야말로 언론이 평화의 중재자가 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다음 김수정 박사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전시 혼란에 증가하는 허위 정보, 구분 능력 키워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도 SNS와 자국 미디어를 이용한 가짜 정보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전쟁이라는 위기 상황과 또 사회적 혼란 속에서 허위 조작 또는 왜곡 정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영 간 양극화를 부추기는 데 효과적인 데다 전쟁의 불안감을 증폭시킨다는 점에서 경계가 필요합니다. 전시 상황과 같은 민감 이슈에 대한 분석 능력과 또 한국에 미칠 영향과 파장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취재 역량을 YTN이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와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렌드를 리드하는 인플루언서의 영향력 다들 실감하실 겁니다. 오늘 에필로그 Y는 디지털 시대의 상징이 된 그들의 목소리를 전한 기획탐사팀과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인플루언서란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최근 들어 그 파급력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실감하는데요. 탐사보고서 기록에서는 인플루언서가 직접 말하는 화려한 삶 뒤의 이면을 살펴봅니다. 이번 취재에는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담겨 있을까요? 오늘 에필로그 Y 시간 기획탐사 2팀 장동욱 PD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기획탐사팀의 이번 탐사보고서 기록, 제목이 인플루언서 전성시대였는데요. 요즘에 정말 그 전성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모습만 담아냈다면 기획탐사팀이 아니겠죠. 어떤 메시지가 숨어 있는지 오늘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까지의 탐사보고서 기록과는 좀 다른 느낌의 주제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번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부터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우선 인플루언서에 대해서 다뤄보고 싶었는데요. 네. SNS 시대의 신흥 귀족이라고도 불리는 인플루언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여지는 것 이면의 이야기를 다뤄본 프로그램이 그동안 없던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이번 기회에 알아보면 어떨까 이런 관점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고 또 조금 그 일상적인 이유에서도 하게 되었는데 그 SNS 요즘 다들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SNS를 하다 보면 저희가 좀 필요 이상의 비교를 하게 되면서 박탈감이나 질투 같은 걸 느낄 때가 있어서 왜 우리는 이런 SNS 속에 보이는 것에 좀 집착을 하게 되는지 그걸 좀 깊게 알아보고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번에 주제 선정하시면서 이 팀원들 간 뭐 혹시 세대별로 관심도 차이가 좀 있었을까요? 우선 가장 명확한 차이는 연령보다는 SNS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 좀 달라지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NS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은 그거 왜 공연이 켜서 좀 스트레스를 받느냐 네. 그냥 안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게 뭐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하지만 또 저희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라서 좀 그런 차이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인플루언서들을 선정을 할 때 있어서 약간 이분들이 굉장히 초개인화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20대 남자한테 인기가 있는 인플루언서가 있고 또 반대로 중장년층한테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막 구독자가 100만인데도 이쪽은 전혀 모르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서 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 편이 더 눈길이 갔던 게 정말 시청자분들께서도 한 번쯤 보셨을 법한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인데 이분들 섭외할 때 혹시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저희가 이제 인플루언서들의 좀 화려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있어서 앞부분에는 좀 이런 파티 같은 걸 좀 개최할 수 있냐 이렇게 요청을 드렸었는데 저희는 그냥 이렇게 뭐 인플루언서분들 모여서 약간 와인 한 잔씩 하는 그 정도만 기대를 했는데 레퍼런스로 보내주신 참고용으로 보내주신 동영상은 풀파티더라고요. 와 이거 진짜 재밌겠다 시청자분들도 좋아하시겠다 했는데 아쉽게도 그분이 저희가 이렇게 찾는 거랑 좀 완벽하게 맞는 사례는 아니어서 취재는 할 수 없었는데 저희 팀원이 이제 카메라 없이 가면 안 되냐 좀 농담도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좀 있었습니다. 가셨으면 엄청난 경험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사실 뭐 한 번도 못 가봤기 때문에 지금도 아쉽습니다 사실. 요즘에 사실 뭐 유명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처음 접촉할 때 이제 기획탐사팀만의 기준도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출연한 분들을 선택한 그 이유는 뭘까요? 사실 그 인플루언서가 활동하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 뭐 초록창 기준으로도 거의 20가지가 넘는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왕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릴 거라면 가능한 다양한 분야로 한 분야에 한 명씩만 들어갈 수 있게 좀 이렇게 겹치지 않게 했고 그다음에 인플루언서들이 본인의 삶까지 다 보여드려야 저희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화려한 것,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좀 인간적인 면, 카메라 이면의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분들을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인터뷰를 하는 대상에게 어떤 질문을 제작진이 하느냐에 따라서 돌아오는 대답도 다 다를 텐데 이번에 출연하신 분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좀 끌어내려고 하신 건가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 SNS라는 것이 자체가 이렇게 편집되고 순간의 것들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의 최고의 순간, 뭐 하이라이트 씬을 올리는 건데 이런 하이라이트 씬과 나의 평범한 일상의 모습, 비하인드 씬을 비교를 하는 게 굉장히 좀 피곤하고 또 어떻게 보면 무의미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싶었는데 진짜로 SNS에서 그들의 기준에서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직접 전달하는 것이 좀 시청자들한테 공감과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이번 기록에서 그 명과 암을 함께 조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마냥 화려한 것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직접 제작진이 그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어떠셨나요? 실제로 화려합니다. 하지만 그 포스팅을 하는 그 순간만 화려하고 그 포스팅을 하기까지의 그 나머지 순간들은 굉장히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더 좀 굴욕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순간들이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패션 인플루언서랑 같이 촬영을 나갔었는데 네. 이렇게 삼각대 하나만 두고 혼자서 이렇게 다양한 포즈를 취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그 카메라에서 비춰진 그 사람의 모습만 보기 때문에 굉장히 뭐 협찬도 받고 멋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찍는 그 순간에는 사실 다른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그런 완전 허허벌판에서 뭐 연기도 하시면서 뭐 누가 자기를 불렀나 이런 생각도 하고 뭐 바람도 느끼고 막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하시는 모습들이 굉장히 보통 사람들이 하긴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그럼 장 PD는 이런 거 할 수 있으세요? 어떠세요? 보시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그 패션 인플루언서를 따라서 네. 그 협찬 촬영 같은 거를 해봤는데 결과물을 보니까 그냥 로보트가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뭐 끼도 없겠지만 저는 감히 도전할 수 없는 그런 분야고 정말 하는 사람들만 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 외에도 굉장히 힘든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주제를 정한 계기를 얘기해 주실 때 이제 장 PD도 그렇고 SNS를 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제작진들도 그런 것들을 느낀 적이 있었나요? 저도 사실 좀 대상자 중에 한 명인데요. 대학생 때도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받았었는데 딱 한 2019년, 20년 이때쯤 확 인스타그램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호캉스, 오마카세, 풀파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네. SNS를 열면은 친구들이 다 그런 걸 하나씩 하고 있어서 나도 이런 걸 좀 해봐야 되나 이런 좀 압박감 같은 걸 느끼게 되었는데 좀 그런 영향을 받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편에서 또 주목할 점이었던 게 인플루언서와 광고 시장을 연결해서 보여준 거였는데 이 상관관계를 어떻게 좀 풀어내려고 하셨나요? 일단 인플루언서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광고 시장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3년 새에 막 시장 규모 자체가 막 20배 넘게 성장하고 이런 것들을 좀 표현을 해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SNS 채널별로 좀 매출이 다양한데 압도적인 거는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거의 90%를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좀 그런 것들이 시청자분들이 이전에 좀 몰랐던 내용이실 수 있으니까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었고 또 백화점에 있는 마케팅 담당자들도 찾아가서 이 기존의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들의 마케팅에 어떤 좀 차별점이 있는지 이런 점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번 편을 통해서는 지금 이 트렌드를 좀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그럼 앞으로 SNS상에서 인플루언서 말고 또 어떤 트렌드가 생겨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점을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인플루언서를 주제로 좀 탐구를 하다 보니까 이후에 SNS 트렌드 같은 걸 좀 추가로 발견했다기보다는 인플루언서 시장이 정말 점점 더 커질 거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플루언서들이 그동안에 개개인이 활동을 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협회 같은 것도 구축이 되면서 좀 이렇게 하나의 단체나 집단으로서의 움직임이 좀 움직이고 있는 태동기예요, 지금이. 그래서 미래에는 이들이 좀 차지하는 시장에서의 좀 크기도 좀 더 커질 것이고, 소비자들이 이들 좀 보는 경우도 좀 많아질 것 같아서 인플루언서 트렌드는 지속될 것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무겁지 않고 좀 흥미있는 주제여서 제작 과정도 재밌는 경험이 되셨을 것 같거든요.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들도 있을까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좀 가벼운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실제로 좀 체험하고 보여드리는 그런 구성을 많이 넣었는데 MCN이라고 인플루언서들을 관리하고 좀 육성하는 그런 기업에 방문을 해서 저희 제작진이 한번 실제로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 인플루언서 지망생을 하면서 좀 상담을 받아봤어요. 그래서 이 MCN의 대표랑 실제로 활동하시는 인플루언서 분들이 저희 제작진 중에 한 명의 SNS를 보면서 인플루언서로서의 가능성이 몇 점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는 그래도 예의상 한 4, 5점 정도 주시지 않을까 했는데 네. 딱 보고 단칼에 1점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작진이 아무래도 점수가 좀 낮다 보니까 좀 나름 기대를 하기도 했었는데 좀 눈에 눈물이 글썽였고 저희도 카메라 뒤에서 웃음 참느라 정말 어려웠었는데 하여튼 나중에 그렇게 좀 위로를 해주셔서 그래도 좀 기분 좋게 마무리되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편을 통해서 어떤 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으셨나요? 좀 두 가지 메시지를 양방향으로 전달을 하고 싶었는데 우선 이 SNS를 소비하는 우리 팔로워들, SNS 사용자들한테는 마지막 부분에 스튜디오 촬영에 일반 팔로워 역할로 나온 대학생 친구가 한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이 인플루언서가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이들도 SNS를 하나의 자기의 업의 필드로서 그러니까 자기 직업의 분야로서 소비를 하는 것이 생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영향을 많이 받거나 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일상과 이분들의 가장 화려한 순간들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고 인플루언서들한테는 약간 이분들의 원조격인 대도서관님이 하신 말씀이 좀 핵심이었는데 이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에 대해 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이게 뭔가 나의 직업이 된다면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올림으로써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걸 좀 더 깊게 고민을 해보고 활동을 했을 때 좀 오래 가실 수도 있고 좀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메시지를 좀 SNS 사용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좀 전달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 PD가 개인적으로 좀 다뤄보고 싶은 주제도 있는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저는 PD가 됐던 이유가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가 뭔지 좀 탐구를 해보고 다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던 그런 이유에서 출발을 하게 되어서 인플루언서도 좀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하게 되었고 요즘 가장 관심 있는 거는 인공지능인데요. 이게 그동안에는 인공지능의 목표가 학습과 이해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창작과 생성이라고 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불리는데 가장 창작과 멀었던 것 같은 인공지능이 창작의 분야에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저도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네. 과연 이 창작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좀 알아보고 싶고 좀 언젠가는 좀 탐구를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실 때는 우리 장 PD가 말씀하신 이런 주제들로 또 한 번 취재기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또 기획탐사팀만의 시선으로 담아내는 기록 다음 편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고두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지구의 온도로 인하여 빙하가 녹아내리거나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도 피해갈 수 없는 공통적인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활동으로 생물 다양성을 지키고 미래의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숲을 가꾸고 보존하는 일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오래된 미래 생명의 울타리 수목원에서는 숲의 중요성을 알리며 이를 보존하고 다양한 정보를 전하고자 하는 수목원의 모습을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비자란이라는 생소한 난초를 접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서귀포 일대에서만 자생하는 희귀식물이라고 합니다. 아주 드물게 발견되어 무단 채취도 빈번하여 현재는 자연개체군이 거의 사라진 상태로 이를 보존하려는 국립수목원의 활동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생물 다양성의 손실과 생태계 붕괴가 앞으로 지구에 닥칠 큰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되었는데요. 생물 다양성의 보고로 불리는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숲 보존 활동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맹그로브 숲은 지구의 또 하나의 여파라 불린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의 개간으로 인하여 인간의 터전도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데요. 맹그로브 숲을 복원하기 위해 자원봉사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무너진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매년 4만 그루 가까이 맹그로브를 식재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생명의 울타리에 대한 내용은 사라져가는 숲을 살리려는 노력을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다수의 사람들의 노력으로 조성된 맹그로브를 훼손하면 최대 8억 7천만 원의 벌금까지 부여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국립수목원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조선의 세조와 정의왕후가 묻힌 광릉의 사방 6km를 출입 통제하고 엄격하게 관리되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1468년 이후 능림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555년간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1931년 광릉 일대에서 처음 발견된 광릉 요강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자생식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식과 재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수목원이 자생식물의 생태학적 연구뿐만 아니라 식물들의 증식, 재배법의 개발을 통한 현지외 보존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광릉숲을 탐사하며 생명 보존의 가치를 깨닫는 생물 다양성 탐사 대작전 활동도 접할 수 있었는데요. 참가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유익한 경험이 될 것 같았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수목원의 활동을 통해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과 숲의 보존이 왜 필요한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기후위기나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붕괴는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하는 모두의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시의성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깊이 들어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 전화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 다양한 시청자 의견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